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근 3년 만에 모신 네. 우리 스마트 튜브 김학렬 소장님, 빠숑님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이에요, 별말씀이에요. 엄청 바쁘셔가지고. 그냥 저는 딱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요. 바쁘기보다는 칼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저녁에 있는 삶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 워라벨을 또. 아, 대단하십니다. 네네. 아니,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또 지역에 따라서 전고점 다 다른 곳, 강남은 넘어선 데도 있고 네. 거의 뭐 90% 이게 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떨어질 땐 떨어지는 대로, 그렇죠. 오를 땐 또 오르는 네. 대로. 근데 약간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 네. 소장님도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힘드셨나요? 전혀 상관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저는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체가 오르고 전체가 내리고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예. 지금 사야 될 것들이 있고 팔아야 될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오히려 하락할 때는 더 좋아요. 살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4, 4분기, 2023년도 1, 4분기가 어찌 보면 좀 저점이거든요. 지금 네네네. 단기간 보면은 그때 굉장히 많은 좀 거래들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거래량은 작지만 부동산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아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둔천주공 아시잖아요. 그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저점으로 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아직 인상 쓰고 있는데 그때 딱 카메라를 잡으면 어떡해.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아이, 네. 죄송합니다. 좀 배가 좀 아파가지고 좀 속이 안 좋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이게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저도 좀 아프네요. 좀. 아, 근데 이제 네. 말씀 중에 네. 그때가 좋은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네.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살 갈아타거나. 사람들에게. 예. 지금은 어떤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점 고점을 맞출 수 있으면은 타이밍을 딱딱 맞춰 들어가면 좋겠지만 네, 그건 뭐 그게 네. 아시겠지만 신의 영역이거든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이제 지금도 저는 갈아타기는 적정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투자자들은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자를 뭐 이게 선악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투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청정한 시장 내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끼리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투기까지도 아니더라도 네. 투자 수요조차도 지금은 들어오지는 못하는 시장. 그렇죠. 아, 그래서 실수요자들끼리는 갈아타기에는 괜찮은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하게 왜냐하면 이게 좀 체급이 다르잖아요. 네. 투자자들은 경험도 많고 이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능력들도 있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이나 말 그대로 실수요자들하고 경쟁에서는 월등한 좀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투자자들이 전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끼리들만 경쟁을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시장이어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좀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투자 수요가 아직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는 규제 때문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2021년도, 2020년도보다는. 당시에 비교해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비싸요.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투자자들은요. 비싸면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돈도 많은 사람들이고 네. 다주택자들일 거고 뭐 법인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격에 더 민감한 건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인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실거주자들한테 강의할 때 하고 투자자들 강의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실수요자들은 그냥 좋은 거 하시면 돼요. 시기 필요 없고. 그냥 지금 가치보다 한 5년 후, 10년 후에 미래 가치가 올라가 있을 만한 것들을 사면 되는 것들인데 예.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거든요. 무조건 수익이 나야 돼요. 차익. 예.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입지도 좋고 상품도 좋고 이런 것들을 사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투자자들은요. 입지가 나빠도 되고 상품도 나빠도 돼요. 그냥 싸게 살 수 있으면 돼요. 사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만 있으면 투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네. 아예 접근하는 목적부터 다르니까. 다르죠. 네. 그래서 방법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거래량도 조금씩 올라온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네. 좀 어떻게 의미 있는 수준입니까 지금은? 지금 거래량만 놓고 보면요. 굉장히 핫한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기준이 되는 좀 지역을 정해놓으면 서울이 일단 가장 수요가 많고 거래가 많으니까 네. 서울을 놓고 보면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제 거래가 많이 없을 때는 5천 건 월, 네. 그다음에 많을 때는 10,000건 넘어가는, 예, 그렇게 좀 기본적으로 5천에서 10,000건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최근에 굉장히 적었던 때가 2022년도였어요. 예. 2022년도 4, 4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은 한 달 거래량이 12월 달이 600건이었어요. 거의 10,000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700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1000건도 안 되고. 뭐 한 2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예,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2024년도 들어서 3월 달부터 거래량이 3,000건, 4,000건 되더니 이제 6월 거래량은 7,000건이 넘었고 지금 아마 7월 달 거 통계에 대해서 다음 달에 발표가 될 텐데 잘하면은 9,000건까지도 갈 수 있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거의 이제 시장 분위기를 다 회복을 했다라고 봐야겠네요. 정상 시장의 거래량이 회복이 됐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전에 5,000건, 10,000건 있을 때는 한 20%, 30%는 투자 수요였거든요. 예. 지금은 투자 수요가 없이도 실수요만으로도 7,000건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10,000건 정도 넘은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실수요만으로 그 정도 거래량이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네. 항상 이제 집값이 비싸다고 보시는 분들이 들이대는 잣대 중에 하나가 PIR 소득 대비 네. 집값이고 특히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에 서울 집값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는데 네네. 어떻게 실수요자들만의 수요로 90%, 100% 전고점까지 갔을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안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쉽고 간단한 논리인데 예. 시장 외부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장 외부. 예. 예,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이해는 합니다. 다 똑같은 질문들을 네. 제가 언론사 인터뷰 가면 맨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니까 네. 답변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PI라는 개념은 한국만 써요. 예, 외국엔 쓰진 않고 별 그래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고가 지역과 저가 지역 평균인데 평균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고가 지역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2030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2030 무주택자 기준으로. 예,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봤을 때는 언론사에서 맨날 나오는 지역들이 강남, 서초, 용산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와, 내 생엔 끝났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PIR이 뭐 지금 뭐 18년 넘는데 그것도 평균이고 강남, 서초, 용산은 20년, 30년, 40년이 될 거예요. 예.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PIR이 좀 너무 우리나라는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20대, 30대 기준이지 40대, 50대, 60대 중에서 원래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수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이 13억이에요. 예. 지금 13억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주택을 13억에 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 사람들 빼고는. 아마 3억, 4억에 샀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13억, 14억 되어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5억짜리 산 사람들은 지금 30억, 40억, 50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라기보다는 서울이라고 하는 수요가 많은 입지에 살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서는 이제 갈아타기가 대부분 수요를 차지하고 이제 거래가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신고가 서초구 반포동에 신고가 거래된 게 40억대 전후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평형으로. 그럼 이들이 40억 생돈을 갖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 아마 한 10억, 15억에 샀던 주택들이 20억, 20억, 30억이 됐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돈 조금 더 보태서 대출 한 3, 4억 더 보태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갈아타기를 한 서너 번 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25억에서 35억으로 갈아타고 그렇죠. 35억에서 40억으로 갈아타고. 네, 거기다 대출 좀 조금 섞으면은 조금 더 좋은 거 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나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면 안 사요. 이제 거래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인데 일단 그 절대 가격이 높다는 것들이 PIR이라는 것들 먼저 다 느낀 것들이고 그 먼저 번 질문하신 게 거래량이 왜 나올 수 있느냐 부분들일 텐데 저는 이것도 조금 한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주식은 100% 투자 상품이잖아요. 예. 투자를 안 해도 돼. 비싸면. 그렇죠. 아무것도 주식은? 안 해도 돼요. 네네. 근데 안 사도 되죠. 부동산은 무조건 해야 돼요. 자가든 임차든. 잠을 잘 곳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자가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 뭐냐면은 2021년도, 2020년도가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게 너무 비쌌어요. 시세가 단기간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거래량이 급증하다가 2021년도 딱 되니까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2021년도부터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되니까 더 안 사고. 금리도 올라가고. 예, 또 시세도 빠졌는데도 안 사요. 예, 아직까지 비싸다는 생각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2023년도도 아직까지 눈치 보냐고 안 사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 동안 거래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은 거래 안 해도 돼요. 근데 실수요를 하시는 분들은 해야 돼요. 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아이들 교육 문제랑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꼭 가야 돼요. 그런 수요는 있죠, 항상. 예, 한 2년 차. 그러니까 보통 그 수요가 저는 리서처기 때문에 그런 거 조사하잖아요. 네. 2.5년 정도마다 한 번씩 이사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생겨요. 특별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게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차이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예. 초등학교는 이제 6년이긴 한데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이사하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가는 그런 좀 기회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강남같이 입지가 좋고 학군이 좋은 데들은 거기서 12년 동안 공부해도 돼. 근데 보통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급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사 수요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수요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돼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3년 동안 이사를 못 갔잖아요. 예. 여기에 이사 못 간 수요들, 아까 제가 20분의 1토막이 났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2024년도에 터진 거예요. 눌려있던 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수요만으로 투자 수요 포함한 것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되는 이유는 3년 동안 이사를 못 갔기 때문에 2024년도에 비로소 이사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시세가 조금 비싸더라도 가야 돼요. 내 경제적 수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런 시장이에요. 2024년도가. 그동안에 묶여 있었던 수요도 한꺼번에 빵 터진 걸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수요, 네. 현재의 수요, 또 미래의 수요도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진 게 한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지금 거예요.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들이 아마 3, 4분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4, 4분기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사를 갈 사람들은 또 충분히 갔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이게 지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좀 늦는 것이 아닌가. 그 포모 현상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조금 뒤늦게 따라오는 수요들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시세가 올라가다 보면은 아마 이제 4, 4분기에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또 그 수요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들인데 그 수요가 생기면 거래량이 쭉 유지되는 것들이고 아니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좀 한시적일 수 있다. 근데 그러면 가격도 이런 반등세가 어떻게 한시적일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예. 2021년도는요. 솔직히 좀 이렇게 뻥튀기 된 가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불장.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2020년도까지는 실제 올라간 게 맞는데 2021년도는요. 한 건 거래됐어요. 갭이 뻥뻥 뜨면서. 예,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그 당시에 비쌌던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 파크라고 하는 단지예요. 46억 6천만 원을 찍어요. 예. 2021년도 9월 달, 10월 달 그쯤에. 근데 그게 딱 한 건이었거든요. 그 전 거래가 40억이었어요. 6억이 뜬 거죠. 그럼 이거는 40억이 맞는 가격이지 46억은 맞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한 건만 거래됐을 뿐인데 그게 그 아크로 리오파키의 시세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40억대 전후에 거래가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빠진 게 아닌데 46억 대비해서는 빠진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20%가 빠졌다, 10%가 빠졌다. 그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고점과 비교하게 되면은 빠질 만한 여지가 많은 것들인데 고점 대비해서는 실제 거래가 많이 됐던 가격대에서는 거의 유지가 된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2024년도에 거래량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 보면은 거래의 양이 많기 때문에 탄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투자 수요층이 아니라 실수요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격이 빠진다 하더라도 팔지 않을 거예요. 일단 10년, 5년, 최소한 6년 정도는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요 시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거기 뭐 혹시나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이 뭐 반대 매매 맞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예. 빠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생각보다 레버리지를 많이 쓰지 않아요. 고가 아파트들은. 놀랍게도. 보통 저가 아파트들이 풀로 50%, 70%를 받지 고가 아파트들은 오히려 레버리지가 15% 그러니까 평균이 제가 한번 등기 든 걸 다 띄워본 적이 있었거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런 데 있잖아요. 7%예요. 레버리지가 전체가. 왜냐면 옛날에 샀기 때문에 그거 다 갚아버리고. 거의 뭐 그러면 예. 30억짜리 아파트의 레버리지가 한 2억,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크로 리버파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마레프. 예. 그게 이제 6억대 분양가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LTV가 70%까지 나와가지고 한 4억 정도 분양을 대출 받았거든요. 네. 그럼 6억에 4억이면 굉장히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20억까지 가잖아요. 거의 19억까지. 네. 2021년도에. 그럼 보세요. 19억에 4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한 6년 동안 사는 동안에 4억을 갚아요. 그러면 이게 한 19억까지 갔을 때 대출이 없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대로 강남구 역삼동에 구축을 갑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갈아타기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상급지 특히 중위권 이상 지역들은요 대출이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처럼 단순히 그냥 젊은 세대의 소득 기준 PIR 지표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20대, 봐서는 안 된다. 30대 소득으로 강남구 갈 거를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그쵸. 이들은 PIR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자산. 내 집 팔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뭐 PIR이 필요하겠어요. 그동안에 오른 자산이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또 하나가 그러면 집값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빠르게 오르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배경을 좀 따져봐야죠. 물론 이제 금리가 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만 네. 종합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시장으로 올라왔다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 수요가 두 가지 층이 더 보태졌어요. 정상적으로 가도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는 시장인데 예. 어떤 수요층들이 보태졌냐면은 정부에서 규제를 지금까지 안 풀고 있습니다. 다 주택자들은 집을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가 제가 그렇죠. 규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다 주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똘똘한 한 채예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려고 하는 수요가 더 증가했죠. 근데 이게 서울에서 서울 가는 수요들끼리 증가했으면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텐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인천에서 서울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비규제적이거든요. 네. 규제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지방에 있는 것들 100채 갖고 있어서도 규제를 별로 안 받아요. 양도소득세 규제도 안. 근데 지방은 갖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거를 정리하고 차라리 지방에서는 내가 임차로 사는 한이 있어도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놓겠어라고 하는 수요가 좀 증가했죠. 그게 한 25%, 26%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채 중에 하나는 지방 수요예요. 서울서 거래되는 거. 그게 지금 플러스 알파로 증가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세대 빌라 수요가 있었어요. 이것도 알게 모르게 고가 시장은 아니지만 중저가 시장에서는 50% 정도의 수요 공급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시장이 붕괴가 됐어요. 2년 동안. 전세 사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 포비아, 다세대 포비아 때문에 다세대 전세 매매는 당연히 안 하고 네. 전세로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신규 공급이 거의 중단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세대수 때문에 어딘가 집을 살아야 되는데 공급되는 다세대 빌라가 없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하위권 지역들 아니면 경기도의 중위권 지역의 아파트까지도 수요가 좀 퍼지고 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가 균형 발전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안 좋은 현상인데 네. 또 사람들의 심리는 너도 나도 서울 집을 또 원하는 거고 그 아까도 이 시장이 또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비슷하게 드려봤습니다만 이번 반등으로 왜 서울 집값이 거의 20억에 다다른 곳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가격이 싼 거는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래도 자기 자산을 바탕으로 갈아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20억이라는 숫자는 부담을 가질 만한 천장이 될 만한 그런 가격대로 보일까요? 혹시 어때요? 근데 어차피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재화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부자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큼 혹은 그 이상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서울 기준으로. 그렇죠. 예. 지방은 지금 시세가 안 올랐어요. 하나도 안 올랐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은 지금 제가 보더라도 싼 가격은 아니에요. 저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예. 지금 뭐 서초구 반포동은 40억대 그리고 지금 아마 어저께 신고가 나왔는데 50억 나왔어요. 아크로리오 파크 34평에.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원밸리가 아마 다음 주쯤에 50억을 또 찍을 거예요.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더 비싸 그러면서. 그러니까 50억대 클럽이 나왔고 그러면은 50대 클럽이 나오게 되면은 40억대 클럽이 또 많아지는 것들이고요. 30억대 클럽에서 40억대 클럽으로 간 그 밑에 아파트들은 또 이제 20억에 30% 올라오는 것들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이 12억, 13억인데 그들이 지금 이제 20억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요 시장까지는요. 서울 중위권 그 이상 되는 시장까지는 서울에 있었어야지 가능해요. 갈아타기가. 그러니까 생돈으로 그 시장에 한 번에 진입하기에는 웬만한 부자들 아니면 힘들어요. 그렇죠. 예, 이거 그러니까 연봉이 높으신 분들도 한 번에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대출도 충분히 나오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미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아마 그걸 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고 그 12억 이하 시장들이 아마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 아니면 좀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 아니면 고소득자들 이런 분들이 좀 경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왜 피라미드로 조금 비유를 하자면 물론 이제 완전 세모는 아니고 계단식이 있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면서 이 집값들도 계속 오르고 오른다는 건가요? 순차적으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거기다 또 이제 수요가 또 증가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수급이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은 강남부터 전고점 100%를 이제 돌파를 하는 곳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는 다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예. 지금 이제 소위 말해 구축들이 지금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면 그게 더 퍼질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게 더 퍼지려고 하면은 유동성도 좀 많아야 되고 예. 투자 수요층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한 채 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돈이 되니까 한 채 사고 또 샀거든요. 갭을 끼고.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채 사면은 거래가 멈춰요.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10년 전, 20년 투자할 때는 한꺼번에 10개씩 사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네. 금액이 작으니까. 예. 지금 그런 수요는 없어요. 너무 크니까 이제. 예, 금액도 크고 이게 세금으로 다 나가거든요. 다주택자들은 아직도 13.2% 취득세를 내고 시작해요. 근데 예. 이 다주택자들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몇십 프로인데 거기서 13.2% 취득세를 내고 시작하면은 뭐 더 이상 여러 유익이 가지 안 뭐 나오는 거죠. 등기비, 뭐 법무비 내게 되면 없잖아요. 네. 또 양도소득세 또 내야 돼. 또 중과기 때문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예. 보니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은 돈이 있건 없고 상관없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게 똘똘한 한 채를 향해서 에셋을 파킹하거나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투수요만 지금 남은 거죠. 그러면은 과거처럼 네. 강남 집값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용석 솔직히 여기까지는 좀 왔죠 집값도. 그렇죠. 마용정도 옵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상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지금 규제 지역이거든요. 예. 그 지역은 원래 수요가 많았고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은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이 지역은 네네. 송파구만 많았고 네. 강남, 서초, 용산은 솔직히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왜? 여기는 최상급지기 때문에 이들이 일단 안 팔아요. 한 건, 두 건 거래된 거 가지고 시세가 형성된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랐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요 센 지역의 한두 건의 신고가 그리고 마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의 거래량 급감이 급증했거든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거래된 데가 강동구예요. 강동구에 이제 고덕동의 그라시움, 아르테온 이런 게 대장 단지고 아마 11월 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게 되면 그게 대장 단지가 될 텐데 그들이 20억 클럽으로 넘어갔어요. 10억대 클럽이었거든요. 거기가. 그게 이제 지금 현상을 좀 중위권 이상 지역들로 올라간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플러스 마용성까지. 네. 그러면 이 매기가 강북 또 다른 지역까지 퍼지기에는 그거는 그럼 약간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아니요. 건가? 그건 되는 게 예.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 내에서만 이것들이 수요가 이동을 하면은 네네네. 뭐 하위권까지는 못 갈 수 있는데 지방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방의 상위권보다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이 상급 입지거든요. 무조건 똘똘한 한 채에서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비싼 지역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서울에 25개 구하고 경기도의 상급지하고 지금 겹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방은 아주 밑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무조건 서울에 어디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도 올라가지 않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구축 나홀로 아파트. 그러니까 결국은 중위권, 중하위권 중에서 새 아파트들로는 지방 수요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서 구축에 살던 사람들도 글로 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은 다 오를 거예요. 신축 아파트들은. 그리고 입지 좋은데 구축까지 다 오를 것이고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신축까지는 어디든 오를 수 있고 네네. 구축은 조금 이제 지역에 따라서. 네, 입지 좋은 데들은 어차피 거기는 신축이 없기 때문에 구축까지 올라가는 거죠. 입지 가치 때문에. 근데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이클을 보면은 강남 오르고 마용성 오르고 노도 강이죠. 노도 강인데 예. 노원구는 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그렇게 하는 게 왜냐면 노원구는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고 금강구라고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네, 거기가 하위권 6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로 매기가 같이 이제 퍼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금천구의 새 아파트, 도봉구의 새 아파트도 수요는 있어요. 그것도 이제 새 아파트 먼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에서 좀 상위권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만든 용어로 경기도 F4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제일 비싼 지역이고 인기가 제일 많은 지역들, 뭐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요 4개 지역은 서울의 중위권 지역보다 더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이미 움직였고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F4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거의 뭐 공식처럼 된 것 같기도 한데 강남 이후에 서울 어디, 서울 어디 이후에 수도권 이런 식으로 쭉 퍼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F4까지도 왔다는 거네요. 이미 왔죠. 네. 그건 이미 상반기 때 왔고 그 F4 밑에 단계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F4 밑에 단? 예, 그 시세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과천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서울 중위권 가격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예를 들어 가격으로 말씀드리면은 과천은 평당 5천, 6천, 7천 정도 하는 것들이고 예. 지금 2천에서 4천 정도 사이에 있는 그 지역들이 지금 움직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도미노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위에서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면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게 그러면 적어도 수도권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군요. 수도권의 중위권 이상 지역까지만 가능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경기도하고 지방 비교하면 겹쳐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굳이 지방께 더 수요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경기도 하위권까지는 오진 않거든요. 그 수도권의 중위권과 하위권이라는 기준은 지역별로입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가격대별로 나눠서 그렇죠. 보는 겁니까? 가격대별로죠. 예. 어. 근데 뭐 지역별로 가격이 좀 이렇게 나눠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지역과 싼 지역이 워낙 스펙트럼이 넓은데 예. 경기도권부터는 거의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역별로 나눠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약간 수도권의 중위권과 하위권은 약간 이제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그렇죠. 있다는 뜻으로 네, 읽히네요.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지방 광역시랑 경제가 지거든요. 경기도 하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뭐 수성구다, 아.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다. 거기가 더 센 지역이에요. 경기도 웬만한 지역보다. 과천이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센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효과로 마치 네. 도미노처럼 집값이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오르기는 오르는데 내 집 앞에서 집값 상승세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여러분도 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내 집만 안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기다리면 다 올랐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주택이 좀 부족했던 시기에. 어. 근데 지금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도요, 심지어 네. 강남에서도 10년 동안 가격이 안 올라간 아파트가 몇 개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강남에서 있는 아파트도 안 올라갈 정도라고 하면은 서울의 하위권 지역이나 경기도,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사두고 내 집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조금 이제 좀 지양해야 될, 이게 뭐 실거주라 하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금이라도 투자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않을 아파트들을 한번 바꿔 타시는 것들이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순차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다 오르는 게 네, 아니다. 옛날 같지 않다. 그렇죠. 정말로 이제 운 나쁘면 내 앞에서 그게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도 안 팔리는 아파트들 꽤 많아요. 지금 지방에도. 싸도 안 팔린다. 네, 수요가 아예 없어요. 그 완전히 이제 양극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전세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괜찮은 도심이라서. 근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역전. 예. 그건 이제 매매로는 안 팔리는 겁니다. 전세로는 뭐 어차피 전세로는 들어오는데 매매가로는 안 돼. 그런 집들이 꽤 있어요, 지방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사면 안 되겠죠. 답이 안 나오는. 예. 근데 그게 갭이 얼마 안 되네. 싸다. 미리 사놓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또 이런 방송 나와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어설픈 갭 투자들이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예, 예. 지금 전세가가 1년 4개월째 오르고 있거든요. 매매가는 올라간 지역도 있고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도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붙은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전세가도 올랐지만 매매가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인기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안 오르는데 전세가가 올라가서 이거 밀어 올린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게 안 될 거예요, 이제. 뭔가 매매가는 매매가가 올라갈 만한 뭔가 있어야 돼, 수요가. 올라갈 호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산다, 갭이 작다. 이거는 안 돼요, 이제. 그럼 피하셔야 돼요. 오히려 전세랑 매매가랑 갭이 커도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사는 게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공식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서울은 갭 투자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갭이 커서. 예, 근데 그렇죠. 지금 다 서울을 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미래 가치가 높다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한 것들인데 지방은 지금 거의 무피라 그러는데 갭이 붙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입지에서도 네, 하면 네, 안 된다는 것들이죠. 지방에서도 갭이 큰 거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더 안전한 거 하시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게 과거랑 대표적으로 많이 달라진 달라진 양상인 거죠. 거기도 예, 예. 하네요.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근데 오히려 갭이 커졌을 때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때 이거 안전 마진이 없는 건데 지금 부동산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 이건 조금 안전맞은 개념은 아니고 갭이. 갭이 예. 되게 좀 어려워집니다. 네. 복잡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방도 지방 나름일 테고 지방 중에서도 또 입지를 중심으로 또 다시 봐야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충청권 빼고는 그 밑은 다 인구가 줄어요. 거의 부산. 세종 빼고는 그렇죠. 또 부산도 이제 인구 소멸 광역시로 꼽혔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데 인천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아, 그럼 제2의 도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인천은 300 몇십만이 됐고 부산은 300만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인된 거는 부산이 더 많은데 예. 역전될 거예요 아마. 인천은 지금도 택지개발지구 많고 계속 입주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아마 매년 기하급수로 증가할 텐데 부산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요거는 아마 이제 부산 지역 계시는 그 지역 계시는 분들은 또 느끼실
그렇죠. 것 같네요. 일단은 최근에 되게 재밌는 리포트가 발표했는데 인구 소멸 가능 지역 1위 지역으로 부산을 꼽았어요. 네, 광역시 중에서. 네, 그리고 해운대구를 뽑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그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예. 보통 생산 가능 인구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점점 더 줄고 있고 노인 인구 비용이 가장 증가하는 지역이 해운대구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해운대구가 소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리포트에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우려가 생길 정도로 지금 지방은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그 부산마저도. 네. 부산의 해운대구마저도 그러면 다른 데들은 뭐 답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요. 에셋을 파킹하는 지역들은 고령층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따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일자리 지역이어서 젊은 일자리 연령들이 없어지는 지역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군산에서 GM대우 자동차가 셧다운을 했을 때 네. 그 20대 30대 연령층들이 다 뭐 경기도로 올라왔거든요. 예. 부평 공장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원래 베드타운이었고 해운대구는 부산의 최상급지잖아요. 은퇴를 거기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울의 강남처럼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이대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중소도시는 그렇게 분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부산의 해운대구를 그렇게 분석하시면 틀린 분석이죠. 그거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렇죠, 그렇죠.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인구 구조도 같이 봐야 되는 거네요. 일자리와 함께.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만 논리를 말씀드리면은 내가 여기서 평생 늙어 죽고 싶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은 예.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도 괜찮겠다고 하는 지역들은 괜찮아요. 오히려 병원도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네. 생활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런 지역들 보통 희망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강남구, 뭐 용산구, 해운대구, 수성구 이런 데들은 괜찮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그 인구 같은 경우에도 인천 지역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늘고 있다라는 게 네. 그럼 그 인천 지역은 일자리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예. 두 가지입니다. 인천이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제조업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인구 준 만큼 어디로 가냐면 경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빠지는 수요들이 있는데 이 빠지는 줄고 있는 수요보다 더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인천으로 가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집이 없어서 인구가 밀려납니다. 세대가 분화되면 분화될수록 서울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인구를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서울 사는 것들이고 돈이 부족하면 경기도 인천으로 밀려나는 것들인데 제일 많이 받아주는 데가 뭐 1개 신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신도시들 경기도에서는 그리고 인천이에요. 인천의 신도시들은요. 인천 분들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서울 분들이 채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는 좀 인천이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좀 예외로 하지만 뭐 청라라든지 뭐 중간에 검단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은 서울에서 대부분 다 가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은 택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서울에서 많이 서 채웁니다. 그게 인천의 인구 순증 효과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천 지역에는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꾸준한 수요가 나타나는 거네요. 네.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인데 송도는 일단 인천에서 은퇴하실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거. 그 수요가 있는 거죠. 인프라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인천 300만이 넘는 인구가 제일 로망으로 생각하는 게 서울이 아니라 송도예요. 그래서 일단 배우 수요가 300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송도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입니다. 특히 바이오 벨트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고거든요. 일단 3대장이 있고 최근에 롯데까지 가세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바이오 기업만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바이오 4개가 다 있습니다. 지금도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타운으로서 역할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네네. 근데 여기도 또 서울에서 오는 수요도 있을 수 있고요. 있죠. 예, 특히 일자리 그리고 또 이제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 1학년생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쪽 인구 좀 증가시키는데 꽤 큰 역할을 했었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전지현 씨가 송도에다가 펜트하우스를 샀다고 또 기사가 나왔는데 예, 그 자녀분이 예. 체드에게 간 거예요. 국제학교. 있으니까. 그 수요 꽤 많습니다. 거기. 예, 그것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렇죠, 거기.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수요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네. 송도는 좀 인천이라기 보기에는 좀 특별한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핵심은 인구 유출입이고 또 일자리고. 일단 거기서부터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게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저는 일자리가 제일 많은 지역부터 공부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이 가장 비싼 이유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러면요. 네.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서울이. 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데가 이제 경기도일 텐데 절대량은 경기도가 조금 더 많은데 서울은 경기도보다 인구가 400만이 적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숫자가. 그러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괜찮아요 앞으로도.
인구 대비 인구가 일자리. 소멸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뭐 207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3천만은 어디 살 것이냐? 아마 수도권에서 한 2천만 이상 살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수도권 전체 인구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그렇죠. 지방만 네, 소멸하는. 네. 아이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 들으시면 또 더 속상한데. 근데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애를 일단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다 보니까. 예,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인구가 빵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생길 지역들이 생길 것 같아요. 또 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울경도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인데 그렇게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메가시티. 대구, 경북.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도 거점 도시들이 생길 거예요. 그 도시들은 살아남겠죠. 예. 결국은 그래서 지방에도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예. 또 그런 논쟁들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 비중이 한 35%나 되더라고요. 네. 계속 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인구 변화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가 더 낫다. 근데 또 한켠에서는 아니다. 팬데믹 당시에 겪어보니까 역시 넓은 공간이 중요하더라. 네. 그래서 중대형 평이 낫다. 요게 항상 논쟁이더라고요. 전망하는 사람 사이에.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이제 상품 개발 조사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네. 둘 다 수요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게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1인 세대들을 위한 주택들이 필요한데 네. 충분히 공급이 못했고 예전에는 그 역할들이 다세대 빌라, 뭐 고시촌, 원룸 이런 데가 했는데 지금 1인당 쓰는 면적이 꽤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혼자 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뭐 손님방도 있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평대까지는 수요가 절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증가한다. 1인 가구여도 24평 네. 정도 그래서 수요는. 당연히 소형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죠. 근데 일단은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의 특성상 가족 단위거든요. 가족 단위라고 하면은 남편, 부인, 그리고 아이들, 네.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 3인 가족, 4인 가족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3인 가족, 4인 가족으로 예상했을 때 20평대는 조금 작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기 많은 거는 30평대예요. 30평대 수요가 한 번도 1위를 뺏긴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왜 소형 평형대가 더 인기 많은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네. 이게 결국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 평형대들 보셨어요? 쭉 소형하고 국민 평형까지만 있지 대형 평형 국민평형도 공급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저께 분양했던 원펜타스 딱 하나만 최근에 대형 평형을 분양한 유일한 아파트고요. 네네네. 중형 평형도 없어요. 다 소형, 초소형만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형, 대형을 가져가려면은 이게 세대수가 줄잖아요. 예. 그럼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낼 부담이 더 커져요. 예, 예. 그래서 일반 분양분을 높이기 위해서 조합원들도 대형 갖고 싶은데 중형 가고 대형에 대한 것들은 초소형 만들어서 분양을 시켜요. 아하.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분양하는 정비사업 보면 대부분 다 초소형 아니면 소형이에요. 중형부도 없어요. 그러면 세대 수 공급량으로 많아 그렇죠, 보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경쟁률을 발표하잖아요. 네네네. 20평대 경쟁률 300대 1, 뭐 초소형 경쟁률 몇 대 1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중형 대형은 분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딱 봤을 때는 소형과 초소형이 되게 인기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이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조합분들이 어떤 평형대를 갖고 가시는지 보시면 딱 나와요. 초소형, 중소형으로는 안 가요. 그렇죠. 대부분 중형, 대형을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네. 중형, 대형이 더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좋은 거 먼저 가져가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거의 분양도 없고. 네, 그래서 초소형 수요도 증가한 것도 맞지만 아파트로서는 중형 이상 수요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거기 살던 원주민들, 네. 조합원들이 어떤 걸 가져가는지 보면 된다. 예,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네. 조금 다르긴 해요. 강남처럼 용산처럼 좀 입지가 센 입지들은요. 네. 대형이 더 인기 많고요. 조합원들이 대형만 갑니다. 아하. 중형도 안 가. 네. 네, 중형까지 일반 분양 내보내는데 택지 개발지구는 30평대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40평대가 가격이 안 비싸. 가격대 보면 알죠. 30평대, 40평대 가격이 붙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40평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천의 송도 말고 좀 구도심 재개발한 지역들이 있는데 예. 거기는 30평대도 부담스러워요. 20평대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아, 그것도 지역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사는 입지, 비싼 입지들은 대형이 인기가 제일 많고 일반적으로는 30평대가 제일 인기 많고 조금 시세가 저렴한 지역들은 20평대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이것도 지역별로 생각을 다 나눠서 해야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공식처럼 무조건 뭐 초소형이 인기 많다 이렇게 정하게 되면요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지역별로 선호도가 되는 평형대를 알고 들어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소장님께서 이제 그 실수요자 네. 갈아타려는 수요는 뭐 지금도 그렇게 이동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제 좀 거래량이 살아나긴 합니다만 네. 기존에 이동을 못했던 거 한 가지가 집을 내놔도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나도 네. 가고 싶은데 내 집이 팔려야 가지라고 해서 이동을 못했던 수요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좀 나아질까요? 나아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하급지 같은 경우가 안 팔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2022년도, 2023년도에 이사를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무조건. 예,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쵸. 기다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매물을 내놓습니다. 파격적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상반기 때까지 좀 빠진 거였거든요. 많이 떨어졌던 급매로 거고. 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게요. 싸게 팔면 팔려요. 근데 이제 너무 싸게 팔기 싫었으니까 안 팔렸던 것들인데 다행히 지금은 너무 싸게 팔지 않아도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정도면은 옛날 비해서는 싼 건 아니지만 지금 시세 대비 싼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팔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팔리기 시작할 거라서 팔리니까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또 거래량이 증가해서 네. 또 팔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싸게 내놓으면 팔린다. 아파트는 라는 웬만하면 거고. 팔립니다. 그러게요. 또 네. 근데 급매로 내놔서 더 이제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은 또 다들 이제 그래서 하기 싫어하죠. 가격이 네. 올라가니까 최근에 또 물건을 또 걷어들인 회수한다고. 집주인들이 있어요. 아, 저 아는 분도 네. 가계약금 걸어놨다가 2배로 줄 테니까 이제 맞아요. 포기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사례인데 제 지인이에요. 예. 집을 이제 가계약금을 1,000만 원을 걸었어요. 예. 이제 몇십억짜리 집이니까. 오. 그러니까 이제 본계약금 이제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하루 차이로 1,000만 원 던져놓고 그 다음날 본계약 하려고 했더니 안 팔겠다고. 1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1억 더 주고 살 사람이 생긴 거야. 하루 만에.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냥 1,000만 원 얹어주고 네. 그냥. 보통 가계약금은 이게 100배 상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 잘하면 돌려주고. 아, 네, 계약 쓴 게 아니기 그죠, 때문에. 그죠, 그죠. 근데 말 잘하면. 2,000만 원을 돌려주더라고. 그 바로 사람 그냥. 1억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바로 그냥 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1,000만 원 꽁돈 생겼다 그러는데 되게 씁쓸했어요. 그렇죠. 꽁돈이 네. 아니죠. 그래서 나 밥 사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씁쓸해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집주인은 그거보다 또 더 올려서 그렇죠. 내놓을 거고. 네. 그게 항상 인간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매도자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근데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에 거의 이렇게.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원하는 가격대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예. 거기서 시작을 했죠, 이제. 그쵸. 예, 예. 야, 근데 이게 참 거의 한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나요?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꼭 이게 실수요 시장이니까 그래요. 투자 시장이면은 오히려 안 그럴 텐데 실수요장이라서 결국 이사를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어차피 이제 매도자한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약간 이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어디 진짜 보세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의 정석 같기도 합니다. 강남, 아파트, 신축, 또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변치 않는 룰 같은 건가 봐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의사결정하는 순서를 말씀해 주신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능력이 되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들이고 능력이 안 된다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찾아야 돼요. 하나씩 조건을 빼는 거죠. 아. 그래서 입지를 뺄 거냐, 상품을 뺄 거냐, 뭐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장 최상의 조건들을 펼쳐놓고 뭐 내가 뭐 한 40억 있으면 이거 다 사는 거고. 예, 그러면은 뭐 아리팍이나 원벨리 가는 거고. 그렇죠. 예, 거기 안 되면은 이제 뭐 서초동이나 방배동 가는 거고. 거기 안 되면은 이제 뭐 강북에 있는 마포나 성동구 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또 이제 예, 안 서울에서 외곽 또 경기도 아니면 가는 경기도 거고. 가는 예, 그런 거고.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따져서 가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되게 불편해하세요. 하급지, 중급지, 상급지에 대한 표현 자체도 되게 불편하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또 본성이고 네. 시장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노도강 이러면은 일단 하급지의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솔직히 도봉구 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럼요. 거기도 수십만 명이 살고 계신데. 음. 근데 이게 사실 그 예. 노동강이 서울에서 하급지라는 표현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엄청 비싼 집이에요. 상급지예요. 네, 엄청 상급지입니다. 비싼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우리 또 이제 상대적으로 또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하다 우리가 보니까. 수치를 매기다 보니까 이게 그 이제 플로테크 역할이기도 할 텐데 호갱노노 직방 가면 거기 이제 지역 위에 네. 평당가가 써 있어요. 네. 그거대로 순서가 나오는 거라서 그거 보고 우리는 또 등급지를 나눈 것들이고 우리가 일부러 나눈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저도 죄송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근데 또 이게 현실이고 솔직히 그거 궁금해서 클릭해서 지금까지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또 하나. 네.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으니까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단 공급 대책은 많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 얘기를 지금 네. 10년째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이라고 하는 입지는 주택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많다라고 우기면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수급과 상관없이 매년 꾸준하게 공급을 하면 돼요. 서울은 예, 특히. 남아 돌 때까지.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남아 돌 때까지 공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근데 서울은 그게 어려운 게 네. 거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은 경계가 필요가 없어요. 같은 생활권,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할 수 있으면 경기도도 좋고 인천도 좋은 것들이고 교통망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든 4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든 지금 빨리 계획대로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예, 출퇴근만 가능하면 되니까. 네. GTX 넣으면은 파주 운정에서도 삼성점까지 20분 만에 간대잖아요. 네. 동탄에서도 20분 만에 40km거든요, 무려. 그리고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교통망과 택지를 만들게 되면은 그냥 살면 돼요. 불만 없을 것 같아요. 동탄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게요. 비싸다는 이유는 살기 좋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살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집값 올라가면 공급을 안 해요. 이제 결국은 이게 규제로서 집값을 막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정부 대책 8월 달에 발표한다 그러면서 네. 대통령실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투기를 억제시키겠는데 공급을 하겠대요. 그 멘트가 전 너무 좋았거든요. 투기 억제는요 규제로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는 게 맞아요. 진짜 공급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얘기를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급을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태로라면 일단 어디에다가요? 어디든지. 왜냐하면 지금 일단 돈이 필요한데 예. 공사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있지만 네네. 그대로 공급이 안 될 수도 안 되는 있다. 거죠. 그 규제도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중단하면 안 되고 계속 공급을 하면 돼요. 밀어붙여라.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공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후배들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수도권은 한동안은 한 20, 30년 동안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그냥 지금 목표한 대로 차근차근 나가셨으면 좋겠다. 절대 중단하지 말고.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텐데 괜히 뭐 충분하다는 엉뚱한 좀 이런 이상한 얘기만 안 하면 좋겠거든요. 가끔가다 자꾸 충분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충분할 수가 없는 게 서울이 충분했으면 1기, 2기, 3기를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지금 2기도 반도 안 들어왔어요. 북쪽은. 그리고 3기는 시작도 안 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뭐 새로운 택지를 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택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2기, 3기를 오히려 빨리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서울 도심에는 낡은 주택들 빨리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게 발목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예, 사업성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더 빠를 것 같고. 예, 그렇게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핵심은 가격이 어떻게 됐든 신경 쓰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재건축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갑자기 재건축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이에요. 투기한다고. 예. 네. 근데 공급을 해야지 이게 잡히는 건데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그걸 발목 잡고 있으면 내 임기 때는 못 오르게 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권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는 계속 매년 그냥 일정 양을 그냥 꾸준히 남아 돌 때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남아 돈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 자연스럽게 계속 공급이 시장을 녹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 코트를 벗기겠다고 막 계속 찬 바람을 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네. 그래서 정말 공급을 하면 잡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딱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90년대 초반 91년도부터 95년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안정이 됐던 시기고 자연스럽게 강남 집값도 빠졌던 시기거든요. 그때 1기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전국적으로 주요 택지 개발을 개발해서 200만 호를 4년 만에 공급을 했어요. 예. 그게 유일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제 부동산 사정이 나아지면서 건설사들한테도 새 아파트를 공급할 지금 뭐 유인이 좀 생기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면 될까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은 괜찮은데 지방 PF 물린 것들은 좀 방법이 없는 사업장들도 있고 좀 이제 대기업들 같은 1군 시공사 같은 경우는 한 개 사업장이 좀 물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 잘 되는 데서 이렇게 카바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한 사업장 망가지면 그냥 부도가 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냉각이 되니까 네. 건설사들도 적극성을 안 보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예, 분양가 상한제 없애면 돼요. 제가 공공 세미나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제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근에 파주 운정 신도시 초역세권, 예. 초역세권 단지에 하나가 엎어졌어요. 예.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요. 그 정도 분양가 상한제 맞추려면 공사비를 넣었을 때 수익이 나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토지 사는데 든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중단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럼 이거는 가격을 비싸게 분양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너무 싸요. 경기도 택지 개발지구. 근데 요거를 좀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다고 제가 좀 질문을 대신 드려보면 네네. 아니 부동산 냉각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전 과거와 같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는 비싸게 분양하지 말라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보면 그런 논리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 시세를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락기 때도 그 지역은 완판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하락기 때도 그때가 싸다고 얘기했었던 것들이잖아요. 네. 이게 이미 사전 청약으로 완판된 사업장이 엎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편의대로 해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일반인 분들이 예. 단순하게 무조건 비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레미안 원펜타스가 엊그저께 분양을 했는데 23억이에요. 84가. 예. 말도 안 되게 비싸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로또 아파트. 근데 옆에 있는 그보다 낡은 아파트가 지금 5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50억에 거래되는 아파트 옆에 완전 새 아파트가 23억이에요. 싸요, 비싸요? 싼 거죠. 근데 이게 비싸다고 하잖아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잖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로또 아파트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당첨된 몇 명에 불과한 거고 예. 차라리 그 집을 그냥 40몇 억에 분양하도록 놔둬야 되는 건데 미분양이 나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올라가. 3년 전에 나오셔서 그 똑같은 말 하셨는데 네, 미분양이 나도록 비싸게 해줘야 돼요. 평당 1억에 분양을 그냥 하도록 해서 네. 미분양을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지가 되거든요. 그다음부터 좀 침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분양가를 높게 못 책정해요. 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딱 네. 보고 이 가격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네. 알아서 낮춰서 책정을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동탄 드셨어요? 동탄을 했죠. 예. 제가 그 30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294만 대 1일 텐데 그게 지금 얼만큼 싸게 분양하는 거냐면은 전세가보다 분양가가 낮아요. 입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분양가잖아요. 그게 분양가 4억 상한제예요. 얼마. 예. 그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게. 이걸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말이 안 돼요. 지금 건축비가 얼만큼 올랐냐면요. 예전에는 4억대, 5억대 분양을 해도 됐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84기죠. 33평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잡으게 되면은 예. 5억이 들거든요. 예. 땅값 빼고 건축비만 5억이 들어요. 근데 4억대, 5억대 분양을 하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분양을 해요? 시중에 하나도 안 넣고 마이너스인데. 그쵸. 그러니까 계약금을 날리는 게 더 이득인 거죠. 그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는요. 분양가 상한제만 없으면 입지 좋은 데들은 무조건 갑니다. 근데 지금 입지 좋은 데들이 엎어지는 이유는 가격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294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열심히 그 오류가 뜨는 페이지를 뚫고 네. 청약을 했습니다만 물론 뭐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가 싶기도 당첨된 하고요. 한 명. 예. 네, 당첨된 그 한 한 명. 명 때문에 지금 네. 전 국민이 막 그 기회라도 인생 역전. 그렇게 하나 나온 건 저는 사후적으로라도 이전에 분양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경매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매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비싸게 낙찰되지도 않아요. 딱 거기서 막 낙찰되지. 근데 이 지점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건설사만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건설사가 적정한 마진을 가져가야 또 공급을 한다. 네. 이 논리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금으로. 비싸게 분양하면 그만큼 세금을 또 많이 내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를 걷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예. 수익이 많이 난다는 것. 마찬가지로 비싸게 분양할 수 있으면 비싸게 분양한 것들에 대한 세금을 좀 거두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재초안이라고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오히려 재건축을 위축시킨다라는 재건축 비판도 초과 있잖아요. 전세는 전 반대고요. 그것도 폐지하는 게 맞고요. 제 얘기는 예. 그냥 비싸게 분양하게 내버려두면은 네. 취득세 그만큼 많이 내는 것들이잖아요. 지방에. 예, 그리고 아마 상품도 더 잘 만들 거고,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가 주식 상장을 하는 이유가 그 상장한 돈 받아서 재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는 것들인데 굳이 이것들을 싸게 한 사람을 위해서 당첨된 사람들을 위해서 싸게 분양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20억에 분양하는 거랑 40억에 분양하는 거랑 취득세만 하더라도 몇천 차이 날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한테 몰아준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좀 시장에 맡기자. 그게 순기능에 그리고 가깝다. 분양가를 정상가로 하는 대신에 뭔가 공공 기여를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생돈을 갖고 가는 것 때문에 반대고 차라리 그렇죠. 지역에 이익 실현하기도 전이니까 예, 그거는. 네. 지역에 뭐 도서관을 쳐라. 왜냐면 도서관 지어도 자기 단지 내에서 이용할 거거든요. 그럼 기꺼이 질 것 같아요. 학교 만들어라? 만들 것 같아요. 도로 만들어라? 도로 만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동 14개 단지 곧 재건축을 할 텐데 지금 목동선이 예타 통과를 못 했거든요. 저는 목동 그 14개 단지들한테 목동선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것 같아요. 대신 너희들은 분담해서. 임대 아파트 안 만들어도 되는데 너희 여기 올인해서 만들어라. 그럼 만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목동 아파트가 전철이 없어요. 그 안에가. 근데 자기를 위한 전철을 만들어주겠다고 우리 돈을 만들겠다고 하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풀어야지 비싸게 분양하는 대신에 이것들을 그냥 무조건 싸게만 하고 그냥 돈 뜯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차라리 기반 시설을 만들려고 이렇게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좀 맡기자라는 의도. 그 한동안 재건축도 되게 어려웠던 게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멈칫했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이제 시장이 조금 풀리면서 재건축 수요도 더 많이 살아날까요?
그렇죠. 근데 재건축 수요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재건축은 수요가 딱 정해져 있고, 예, 수요가 한정이 돼 있고 진척이 안 됐던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비 부분들은 이것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시세가 그쵸. 올라갈 때까지 그쵸.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그 아파트를 사서 추가 분담금을 넣었을 때 주변에 있는 신축보다 싸야 되거든요. 비싸면은 그냥 신축을 사면 되지 이걸 굳이 시간까지 투여해서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구축들이나 신축들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추가 분담금 낸 것보다 더 이게 더 비싸다. 그러면 재건축 진행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재건축은 규제랑 상관없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주변 시세를 올려야 됩니다. 요거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안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 문제가 공급 부족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시세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충분히 공급을 못했거든요. 정비 사업들을. 왜냐하면은 재건축은 다 안전진단으로 통과를 안 시켰고 예. 재개발은 하나도 지정을 안 했어요. 하나도 지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재건축 규제를 상당히 좀 완화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어떻게 좀 충분합니까? 근데 건축비가 더 올랐잖아요. 이게 또 이제 그러면은 외부의 문제가 내부의 문제가 된 거죠.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추진을 했을 때 이 조합원들에게 어느 정도 좀 동력이 되려면 네.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은 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을 용적률을 50%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예 걷지 않는다든지 공공 기여를 좀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성을 좀 높여줘야 한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들은 주택 공급을 못하고 있는 원인들을 찾아서 해소만 하면 되는데 예전에 똑같은 논리, 막 폭등 시기에 있었던 논리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면 되는데 변화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변화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책에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공급 숫자를 어떻게 늘릴 건지에 대한 좀 그 노력들이 실질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게 참 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게 시장에서는 가능해도 정책적으로는 되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네. 여야 간에 또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권자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서울이 좀 딜레마가 뭐냐면요. 지방은 오히려 심플해요. 그 지자체에서 뭐 추진하면요. 웬만하면 다 같이 갑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거의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거의 지방은 못 봤어요. 근데 서울은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60% 이상이 임차인이에요. 유권자가 더 많아요. 임차인들이. 이들이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은 집주인들이 잘 사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건축 재개발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바로 그냥 부자 감세니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이 이게 풀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재건축 재개발 공급은 또 계속해서 진척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새 아파트가 또 입주하게 되면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5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게 된 이유는요. 재건축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분명히 혈이 막혀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또 서울 내에서는 뚫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은 뭐 3기 신도시 이렇게 해서 수도권 외곽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도심에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풀려고 하니까 너무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냥 깨끗하게 이해관계가 없는 권리관계가 없는 그냥 신도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건 불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반시설을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미 기반시설이 만들어진 곳에다가 층수만 더 올리면 되는데 층수 올리면은 또 부자 된다고 또 그런 거잖아요. 또 이제 층수가 너무 올라가 막 용적률이 막 뭐 300 몇십 %, 400% 되면 너무 어때요? 밀집되지 않느냐 막 이러잖아요. 밀집되면 어때요? 원래 밀집돼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기에 살겠다는데. 그 집값이 내려가는 것들인데 오히려 주거 비용은 더 낮아질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왜 뉴욕 이런 데도 보면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유튜브 이런 데서 뉴욕 시내 뭐 차 타고 돌아다니고 택시 타고 돌아다니고 보면 길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 빽빽한 빌딩 숲에서.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살고 있어. 지내고 있어. 저는 뉴욕 가봤는데 맨하탄은 되게 비싸요. 비싸서 너무 비싸 진짜. 근데 맨하탄 말고 맨하탄 일자리 밀집 지역이고 여기 뉴저지나 퀸즈나 이런 데 저렴하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거기서 출퇴근들을 해요. 전철로 잘 돼 있으니까. 전투비가 되게 싸요. 그게 맞거든요.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람들은 맨하탄 살면서 세금 많이 내면 되고 그다음에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퀸즈, 한국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뭐 뉴저지 이런 데 살면서 저렴한 주거지 살면서 출퇴근하면 되거든요. 24시간 거긴 전철이 운영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7만 원 내면 무제한 쓰는 거예요. 패스. 그렇게 쓰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국도. 신도시 만드는 게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를 하면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수요를 좀 옆으로 뺄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강남은요. 용적률 많이 줘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강남 집값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그 강북은 뭐 경복궁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강남 쪽은 다 평지고 조망권 가리면 어때 거기는? 뭐 조망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어차피 빌딩 숲인데. 그래도 30억 40억 내고 살겠다는데. 예. 그럼 굳이 그거를 왜 지켜주려고 하는? 그냥 100층짜리를 용적률 1000%씩 해갖고 그냥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확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강남구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예. 아우 나 그 돈 내고 그 빽빽한 빌딩 숲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예. 어. 굳이 강남구를 더 이렇게 집값을 올려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한을 둔다는 게 오히려 집값을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웃긴 생각이에요. 이제 저 농담하는 겁니다. 내피셜로 왜 이렇게 강남을 전 또 강남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쾌적성을. 정책이. 그래서 심지어는 용산구에다가 높은 빌딩을 못 짓게 해요. 50층 이상을. 예. 근데 그 이유가 뭔지하면은 조망권이 가린다는 거예요. 예. 반포에서. 그러니까 난 강남구 반포동에 사시는 분들이 강남구나 서초구 사시는 분들이 예. 자기들 집값 올리려고 저러나?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거기 사시잖아요. 대부분.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그분들 집값이 좀 3배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한강변도 경관을 해치면 안 된다. 예. 경관 치면 어때? 이해가 안 돼서. 왜 그 경관을 지켜야 되죠, 그걸? 오피스도 아니고. 아. 몇몇 세대를 위해서. 그걸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그때 알아서 또 판단을 할 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책 의사결정 하신 분들 집값들만 더 올랐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 부동산 정책 4인방이 계시거든요. 다 거기 사시거든요. 그 라인에 쫙 사세요. 전 정부. 예. 그래서 정말 잠실동부터 서초구까지 이렇게 쫙 사시거든요. 일자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정보부처 많이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네. 강남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 또 네. 집을 갖고 계시고 네. 그러면 그 출퇴근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또 GTX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GTX는 그래도 좀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GTX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어 투 도어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GTX 역까지 가는 거는 그러면 시간 안 걸리느냐. 지금 전철도 도로 하게 되면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인가 예상해 봐야 되는데 네네네. 하나만 딱 예를 들게요. 신분당선, 9호선. 먼저 개통했죠. 예, 그 9호선 라인과 신분당선 라인이 지금 좀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은 9호선 라인들이 비쌌던 입지가 아니에요. 강서구, 양천구 이런 데들이. 네네네. 강서구가. 근데 신분당선 라인 된 다음부터 수요가 좀 분산이 됐거든요. 괜찮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은 광교 미분양 지역이었어요. 네. 용인 수지구도 비싸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지역들이 거의 서울 집값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족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GTX 무용료에 나오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삼성역이 개통이 돼야 이용하잖아요. 아직 다 안 뚫렸으니까. 예, 2028년도가 돼야지 그건 진가가 나오는 것들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파주 운정에서 삼성동까지 한번 출퇴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를 갖고 가면 1시간 반이 걸려요. 안 막히면. 예. 예, 40km가 넘어. 강남까지 가면은 한 50km 걸릴 거예요. 근데 20분 만에 간다니까요. GTX. 그러면은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파주 운정까지 가서 살 거잖아요. 이거를 환승을 해도 1시간이 안 걸릴 거란 말이에요. 파주에선 한 10분이면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럼 30분, 40분 만에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 삼성역까지 올 수 있는데 이게 왜 무용론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필요한 제도일 것 같은데. 야, 그러게요. 예, 그러면 서울 집값 그거 혹시 또 그분들이신가? 서울 집값 올리려고 하는 강남구 사시는 분들. 그럼 강남 집값 또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음모설을 제기도 될 것 같은데요. GTX 무용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강남구나 서초구, 용산구에 집이 있으실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GTX도 사실 어차피 이거는 하기로 한 거니까. 네, 이제 C까지는 ABC까지는. 예, 그래서 추진이 또 돼야 되는 거고 이미 또 이제 파 들어가서 공산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집값을 낮추려는 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아이러니해요. 예, 저 같은 사람은 적폐 세력이 되고 그분들은 적폐 세력을 잡는 뭐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그런 상황이 좀 웃긴 것 같아요. 참 뭐 그래도 소장님이 무슨 오적 이런 데는 안들 거기 들어가셨던가요? 제가 대장이에요. 아 그랬나?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영광인 줄 아십시오. 영광적인 대장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정책적인 어드바이스를 하실 때는 그래도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 예, 저는 철저하게 그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집값을 올리지 않는 베이스로 말씀드려요. 저는 솔직히 더 그렇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강의를 하실 때도 실수요자
한테 조언하시는 거는 그분들에게 맞게 맞죠. 현실적인 네, 조언을 그렇죠. 정책적인 파트에서는 또 정책적으로 공익을 위한 그런 파트에 맞게. 제가 이제 국회의원분들 자문도 많이 해드려요. 근데 국민의힘, 민주당 다 많아요. 전 다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나라의 국토교통부 역할에 있어서 도움되면 저는 얼마든지 다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렸어요. 돈도 안 받고 해드렸어요. 그냥 전 좋아서 해드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임대차 입법 2019년도 통과할 때 저 국회에 있었거든요. 저 화를 한번 냈어요. 왜 국민의힘에서 막지도 않는 거예요. 통과되는데.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또 결국은 그거 폐지한다고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임대차 보유. 그냥 그때 막았었으면 조금 그런 거. 그러니까 시장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면은 네.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또 임대차법이 네. 여실히 또 보여줬죠. 네. 혹시 그 국회에서 그런 이제 정책 조언을 하시면 네. 의원님이 이제 따로 보자고 안 하나요? 지도 펼쳐놓고 있어 어디를 사야 돼?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네, 있으시긴 하세요. 아니, 그럼요. 그분들도 투자는 아닌데 인간이네. 실거주 하고 실거주. 또 가족분들도 관심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말씀드리죠. 뭐 투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실거주니까. 또 하나 그 정책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세법 개정안 처리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부세 개편론이 좀 나오다가 세법 개정안에는 빠졌어요. 네. 이게 그럼 좀 서울집값이 많이 꿈틀대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는데 예. 종부세는 부동산 세금이 아니라 그냥 부유세라고 생각을 해요. 예, 부동산 잡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종부세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종부세가 국세거든요. 국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시에서 세금 걷어다가 지방 주는 게 국세잖아요. 예. 예, 결국은 지방에서 좀 소득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지방세가 줄다 보니까 네네네.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전 종부세라고 종부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폐지될 가능성이 없다고 좀 봐요. 왜냐면 이건 여당 내당 상관없이 지방에다가 줄 재원이 없잖아요. 예, 그런 거죠. 재산세가 가지고 지방세가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뭐 투기를 잡는다, 집값을 잡는다라고 황당한 이유를 붙여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종부세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문, 수십 개의 논문으로 검증이 됐어요. 박사 논문도 있고 석사 논문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그냥 이것들 못 없애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이거는 진짜 국세를 걷어서 지방 세원으로 마련하겠다라는 것들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기쁜 마음으로 내고 있어요, 그냥. 지방분들 그냥 그거라도 좀 누리시라고. 예. 근데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종부세는 좀 개편하자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개편하자고 했다가 예. 바로 그 다음날 또 뒤집었잖아요. 당내에서 또 반대를 또 당내에서도 하니까.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쇼하는 걸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고요. 여당 야당 상관없이 세금 줄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는. 세수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체 세금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제 기업체들을 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줄인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 세금은 그냥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냥 중과하는 것들은. 그래서 걷어서 대부분 중과하는 게 저 다 국세거든요. 지방 재원 마련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종부세가 시장을 잡는 효과는 분명히 전혀 없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건. 집값이 이제 더 어떻게 얼마나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미 서울 집값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코로나 당시에 거의 집값까지 오른 부분도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 단기간에 막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네. 시간 또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처럼 어떤 금융 규제를 동원을 해서 시장을 잡으려 할 확률도 있을까요? 가능성도? 이미 저는 DSR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금융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글쎄요, 이제 금융 규제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식에 빠졌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데 2년 동안 조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렇게 한번 쓸 거예요.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또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들에만 한정이 된 얘기들이고요. 서울도 안 올라간 게 반이에요. 따져보시면 네네네. 지방은 반 이상이고 지방은 지금도 조정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 네. 표가 되게 인기더라고요. 서울 지역 내에서 전고점 얼마까지 회복했나 이거 퍼센테이지로 뭐 네. 80%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네. 근데 그거 의미가 없는 게 그 평균이잖아요. 이미 새 아파트는 다 신고점 넘어갔어요. 50억 나왔잖아요. 어떤 뭐 구 네. 평균으로 볼 게 네, 아니라 그건 시축 절대.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은 평균을 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평균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아예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더 싸거나 더 많이 비싸거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균 이상 지역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평균 이하 지역들은 시세가 안 오릅니다. 그냥 평균을 깎아먹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건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규제를 하면요. 이 평균 이상 지역들은 어차피 안 팔면 그만이거든요. 네. 한 채기 때문에 규제도 안 받고. 근데 평균 이하 지역은 누군가 와서 사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원래 수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사줘야 돼요. 그 사람이 팔고 임차 물고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규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평균 이하 지역만 손해를 더 보거든요. 지금 이런 구조예요, 정책이. 그래서 오히려 금융 규제는 더 안 할 가능성이 높고 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출 규모를 줄이는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 정도로도 시장이 더 과열되지는 않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혹시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걸로 컨트롤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 폭락을 한 이유는 네. 2021년도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금융 규제, 대출 규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10가지가 있으면은 한 7, 7이 8이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수급이고요. 네. 가장 더 큰 이유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과 수급으로 보통 시세가 결정되는 것들이지 이런 규제 때문에 시세가 빠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융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금리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테지만 실거주 수요가 대부분인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서는 거의 뭐 3순위, 4순위, 이하 순위지 1순위, 2순위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집을 팔거나 금리가 내려간다고 집을 사거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실거주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실거주, 실수요자들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이 이게 사실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21년도 어떤 그 폭등장 이후의 조정 이후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5년 동안 부동산 리서치 연구원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 시기도 공부를 했겠죠. 당연히. 한 40년 동안의 아파트 역사를 다 공부를 해봐도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요 사이 있잖아요. 네. 정확히 2021년도 4, 4분기부터 2023년도 1, 4분기까지. 네.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정도 그 시점이 네. 정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큰 S자를 구부려.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예전에 그 정말 쌀 때 대세 급등기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 그리고 또 웃긴 건 뭐냐면 옛날엔 집값이 쌌잖아요. 이거는 2,000짜리가 4,000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500짜리가 1,000 된 거였었거든요. 그건 가능해. 근데 2,000짜리가 4,000 되기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2,000짜리가 4,0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걸 봤었고 그리고 IMF나 금리위기 때 폭락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3개월 만에 그게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봤더니 거래량이 몇 개 안 됐던 것들 중에서 이걸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랑 비교했으면 그렇게까지 폭락이 아닌데 폭락한 것처럼 통계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런 것들도 좀.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저는 그래도 꾸준히 한 40년 동안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수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또 뭐 좋은 것들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올라간 거랑 내려간 것만 보신 분들한테는 불안하죠, 당연히. 특히 2017년도 이후에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매일매일 아침마다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이 뉴스는 캐스터가 생긴 게 맞다라고 해서. 스마트 튜브. 예, 스마트 튜브 구독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무료입니다. 네. 아침마다 하세요? 그럼? 아침 8시마다 라이브로 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와, 힘드실 텐데. 일찍 자요. 그래서. 야, 그래서 항상 사실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항상 오늘을 내다보고 내일을 예측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죠. 혼란스럽고. 네. 근데 큰 틀에서 정책도 공부하고 실수요자 시장 중심이라고 또 지금 하니까 네. 우리도 또 그 중심으로 공부를 또 해보려고 오늘 스마트 튜브 김학렬 소장님 오랜만에 보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종종 좋은 점 구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대 대표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다른 채널은 솔직히 제 채널도 안 봐요. 근데 유일하게 챙겨보는 게 Y스트릿입니다. 제가 주식도 또 박성진 대표님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훌륭한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뛰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